일단은 되게 궁금한 건 이 영화 그래도 좋은 반응들, 호의적인 반응들 많잖아요. 뭐가 호의적인 거죠? 어떤 부분이? 그게 가장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김영하 작가님의 말 중에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런 도시다라고 얘기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컨셉적인 것들이 관객들에게 좀 확실하게 다가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상수 영화 같으면 분명히 초기작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남녀의 어떤 정사 장면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말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홍상수 영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성적 유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꽤나 드라이하게 묘사를 하는 게 요즘 시대의 한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튜브의 시대, 오늘도 또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대화의 튜브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또 제가 혼자 떠들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한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최근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리스트를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눠주실 김민세 평론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세 평론가입니다. 최근에 한국 독립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 총 4편의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최근에 독립영화의 경향들을 함께 짚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한국 독립영화들 많이 보시죠? 네, 계속 챙겨보고 있고 극장 개봉작 포함해서 이제 영화제 내외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의 독립장편 영화들 주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와 되게 긴밀하게 또 연결돼 있기도 한데 보통 그 해에 소개된 영화들이 그 다음 해쯤에 이제 또 개봉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한 1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4편의 영화 김태한 감독의 미망, 그리고 이종수 감독의 부모 바보, 그리고 장병기 감독의 여름이 지나가면, 그리고 강미자 감독의 봄밤, 이렇게 4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뭐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4편의 작품을 그래도 선택한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일단 최근 작품들로 1년 안에 있는 작품들을 고려를 했고, 지금 현재 독립영화 씬에서 장편 작업을 만들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어떤 제작 방식들 또는 영화제로 가게 되는 과정들, 동시에 그 프로덕션 과정에서 이 사람들 취하는 어떤 스탠스나 새로운 그 제작 방법론들을 함께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는, 아니면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어떤 중요한 독립영화의 소재라던가 모티프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조금씩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짚어볼 수 있는 작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결국 다 얘기를 하면서도 뭐 나올 얘기긴 할 텐데 방법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엔 과거와 지금의 독립영화 제작하는 방식이 어떤 방법론 중에 차이가 있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게 뭐 더 많이 보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후에 더 작품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독립영화 내지는 어떤 극영화가 가져야 될 미학적인 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벗어 던지고서 이제 자신만의 미학을 만들어내는 감독이 있는 한편에 구조를 활용해서 제작 방식하고도, 그러니까 단편을 통해서 장편으로 넘어가는 감독들의 제작 방식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옴니버스든 어떤 에피소드든 챕터별로 구성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방법론도 존재를 할 것이고, 수년간에 반복되었던 중요한 소재 중 하나는 아이들을 다루는 영화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한 최근 벌새 이후로 계속 대만 뉴웨이브와 함께 이야기되면서 만들어왔던 담론일 텐데, 그것이 또 지금에 와서는 매너리즘적인 측면도 있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작품들을 그런 의미에서 선정하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 주신 거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기존의 영화에 관습화된 성질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영화들이 있고, 사실 독립영화의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작가나 새로운 감독의 탄생을 되게 꿈꾸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편에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장편으로 전환되는 것,
이건 뭐 2000년도에 유승환 감독의 죽거나 나쁘거나 때부터 사실은 계속 또 되어왔던 또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주목하신 부분이 있고, 뭐 저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벌새 이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들 이후거든요. 윤가은 감독의. 네.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여기에는 꼭 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최근 한국의 그 장편 영화를 만드는 많은 여성 감독들의 등장하고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주목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이런 방법론들을 뭐 하나로 딱 공식화시켜서 묻기는 되게 어렵긴 할 텐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각각의 특징들과 달리 과연 요즘에 어떤 독립영화 혹은 장편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남달라진 점이 있나? 지금의 한국 영화 안에서 혹은 뭐 전 세계적인 영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이 뭐 혹시 특별하게 보인 것이 있었나? 라는 약간 질문이기도 했었던 거였거든요. 원래 독립영화라는 개념이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영화가 갖고 있는 좋은 화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게 상향평준화가 된 것이 현실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단편들을 포함한 독립영화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좋은 숏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서 빠지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의 매너리즘처럼 반복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있나? 혹은 어떤 연출자의 영화라는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자의 영화다. 혹은 이것이 이래서 연출자의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일단 해보고 싶어서 네 편의 영화를 가져왔고,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점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뭐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뭐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정치적인 독립, 뭐 등등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독립 같은 걸 포함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건 잔존하는 것 같아요. 상업영화 진영과 달리 통상 이제 충무로라고 얘기되는, 그것보다는 상업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더 도드라지는 것은 분명하게 한국 독립영화의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상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 본방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이 녹음이 나갈 쯤엔 한 10,000명 정도가 도달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독립영화가 제작되고 활성화되는데 꽤나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도 일정하게 상호작용을 끌어내는 건 꽤 잘 만들어져 있는 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작가적인, 미학적인 아까 중요시 여겼던 측면들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계속 뭔가 한두 편씩은 우리를 건드려주고 있는 영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중심으로 그럼 개별 작품처럼 하나씩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4개 작품 중에 제가 이 작품을 왜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라고 가장 궁금했던 게 김태양 감독의 미망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작년엔가 제가 이제 어느 그 일간지에서 꼽아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꼽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김태양 감독의 미망이었는데, 저는 꼽지 않았던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솔직히 좀 많이 듣고 싶었었어요. 일단 되게 궁금한 건 이 영화 그래도 좋은 반응들, 호의적인 반응들 많잖아요. 뭐가 호의적인 거죠? 어떤 부분이? 그게 가장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총 3부 구조로 돼 있고, 1부와 2부의 내용을 보면 남녀가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주위로 어떤 서울의 풍경들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상업영화에선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사소한 이야기 또는 일상이 묻어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그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동시대 어떤 세대들이 의식하고 있는 서울에 대한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걸 잘 스스로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김영하 작가님의 말 중에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런 도시다라고 얘기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컨셉적인 것들이 관객들에게 좀 확실하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아 작가가 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한 거죠? 건물들이 자꾸 바뀌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를 남겨놓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맥락에서 얘기한 건가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앞에 부분 보면 이게 종로 3가 서울극장 있는 곳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건데 사실 그 공간들의 변천사를 꽤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들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겠지만 그게 저도 이렇게 새롭진 않았거든요. 궁금한 건 계속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20대, 30대 관객들에게는 이 공간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꽤 새롭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 이건 또 이제 제가 또 옛날 세대여서 그렇겠지만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이라든가 사실 비슷한 종로 이가쯤 되는 거리에서 남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볼 땐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맨날 다니던 이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라는 것에서 이미 극장전 때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비슷하게 서울 지형도를 그렸던 영화 중엔 북촌 방향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북촌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서 지금 또 북촌이 워낙 상업화되고 또 많이 바뀌었지만 홍상수 영화에서 보여주는 북촌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공간에서 종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화문에서 종로까지의 거리.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잘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의 두남일 수도 있는데 민세 평론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의가 안 된다는 입장이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래도 좀 더 발견되거나 느껴진 게 좀 뭐가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저는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 영화에서 공간을 담고 있는 쇼트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인물을 롱숏으로 잡으면서 그 주변의 풍경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숏이 있을 거고 하나는 어떤 인물의 시점쇼처럼 아니면 인서트처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풍경들 두 개가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쇼트에 명백한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작동하는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는 도대체 이것을 왜 보여주는가 혹은 이 사람들은 이 영화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말을 계속 하는데 말들을 들어보면 이 공간이 뭐 예전과 뭐 다른 게 없다 혹은 방금 전에 왔을 때랑 되게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되게 다른 공간같이 보인다라는 말을 마치 돌림노래처럼 반복을 하는데 이미지와 사운드가 서로 균형을 갖거나 혹은 무엇이 선행을 해서 끌고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하게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복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이미지와 그 사람들의 말들이 겹쳐질 때 볼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홍상수 영화에서 봤던 어떤 서울처럼 생경한 풍경들이 아니라 감독의 돌출된 주제의식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의 대화가 이미지보다 선행해서 뭔가 강제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친숙한 공간들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 리처드 링클러의 뭐 비포 선라이즈 같은 영화도 그렇지만 비엔나라고 하는 걸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가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곳을 궁금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뭐 기차를 타는 장면에서부터 그랬을 때 이 영화에서 반대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궁금증을 일으키는 게 되게 큰 감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상수 감독도 그렇긴 하고 김태한 감독의 미망에서는 이 공간들에 대한 궁금증을 나한테 어떻게 일으키는 거지? 둘 다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호소들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로 3가의 서울극장 뒤편에 그 생선가게 거리는 제 옛날에 맨날 가던 집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 뭐 거기서 고등어구이, 고갈비를 잘 먹기도 했었고 뭐 그런 공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너무나 친숙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는 이 거리 안에 뭐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영화 안에서. 혹은 그게 트래킹 쇼트로 따라가기 때문에 새로워 보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가 있을까? 감독은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약간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작 과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거의 그 도둑 촬영을 하다시피 독립영화의 제작 환경상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같고 대사 녹음이나 이런 것도 따로 후시 녹음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환경적인 면에서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는 있었지만 그것들을 현장에서 과연 공간을 포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현장성을 갖고 어떤 거기 안에서의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리고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미처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만 어떤 것들을 커버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면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던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간을 새롭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뭐 그 자본의 힘이든 뭐든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야지만이 미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되게 세밀한 공간들이나 어떤 프레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환 감독의 경우에는 현실적 조건이었고 애초에 또 단편으로 구상됐던 것이다 보니까 달팽이나 서울극장 같은 작품들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급박하게 빠르게 취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말로 퉁치고 간다? 뭐라고 할 수 있을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너무 까대고만 있는 것 같은데 미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화가 어쨌든 민세 감독 세대에게 꽤나 큰 호응을 일으켰던 건 사실이기도 해서 어떤 게 가장 큰 미덕? 어떤 이 영화의 되게 매력? 장점이었을까? 일단은 이 작품은 그 두 편의 단편들 그리고 나중에 또 촬영된 새로운 어떤 촬영본을 갖고 그 3부 구조를 갖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각 챕터마다 불가피한 어떤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인 어떤 시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들도 어떤 시간을 겪으면서 변화한 게 있었을 것이고 감독 스스로도 생각이 변화한 게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1부를 만들고 2부를 만들고 3부를 만들기까지 감독이 어떠한 생각들이 변화했는가 혹은 영화에서 연출을 할 때 혹은 공간이나 그 이야기를 이 공간 안에 적극적으로 불러올 때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품 하나의 그 주제를 이렇게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 환경에 따라서 그것들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차이라던가 그 변화 자체가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서울 아니면 죽음과 기억에 관련한 어떤 그런 성질을 미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굳이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따라가면서 느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분 밤 장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 서울의 밤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의 밤 하면은 코로나 이전 세대 때 가지고 있었던 밤의 이미지는 꽤나 약간 활락적인 이미지들이 강했다고 한다면 물론 종로나 광화문은 좀 그런 이미지가 다른 지역이긴 합니다만 되게 뭐랄까 밤인데 정감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두 인물의 사이에 대부분 다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거리감이 뭔가 약간 미묘하게 차가웠어요. 진짜 그냥 찐으로 차갑다기보다는 미묘하게 차갑다라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홍상수 영화 같으면 분명히 초기작들을 기준으로 했을 땐 남녀의 어떤 정사 장면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말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홍상수 영화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성적 유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꽤나 드라이하게 묘사를 하는 게 요즘 시대의 한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봤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게 이제 아쉬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걸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섹스 대신에 가지고 오는 게 예를 들어 홍상수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밤의 차가움, 뭔가 거리가 있는 밤이라고 하는 그 느낌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의 이미지나 소멸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주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좀 잡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긴 했었는데 그게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되거나 좀 깊이 있게 좀 끄집어내거나 이 기억과 소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죽음의 문제거든요. 약간 엔트로피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스타일이거나 기조였으면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뭐 여건상이든 뭐든 현실적으로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촬영이나 임무를 그 시간 안에 통제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 감독이 어떤 관심사가 있는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김태환 감독님은 제가 직접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이한 어떤 차가움은 뭐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일본 영화 해피엔드 네. 같은 경우도 전 뭐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연대와 호응을 보면서 이게 유지음의 어떤 정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약간 미망하고 겹쳐지는 게 있어요. 뭔가 거리를 두고 차갑게 그 관계를 관조하는 어떤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한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은 해보긴 했었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